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 금리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시장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발동을 한 것인데, 자,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심지어 7월에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소수 의견들도 있었답니다. 이러니까 9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거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25bp냐 50bp B컷이냐 이것의 문제일 뿐이지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금통위가 열리죠.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올지 소수 의견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제가 다시 금리 인하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둔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눈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파월의 입에 다시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카고 거래소인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100% 반영되고 있고요. 심지어 올해 남아있는 세 차례의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1%가량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B컷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79%가량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남은 이러한 연준의 회의 속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떠한 시그널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켓나우 일부 오늘도 저희가 좋은 정보들 또 투자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또 확인해봐야 할 업종들을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현대차와 그리고 유한양행, 어제 좋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 기업들입니다. 과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미국 대선 가도와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주들의 투자 방향성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현대차증권 김중원 상무와 함께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환율이나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 어느 정도까지 파장 미칠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이제 글로벌 증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마감되는데요. 7월 FOMC 의사록과 연간 고용지표 수정 데이터를 통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악화된다면 경기 시대 우려가 재차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여부가 시장의 판도를 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대형 기술주 7종목을 제외한 S&P 453개 종목의 수익률이 2년 만에 M7 종목들 수익률을 역전하였는데요. 기존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 내기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만 해도 M7의 수익률은 16.8%,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요. 3분기 들어 M7의 종목의 수익률은 1% 남짓인데 반해 나머지 종목의 수익률은 3.8%로 전반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직융닷컴 지분을 대거 매각하면서 다시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 예상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숨을 고르는 보합권 흐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 흐름이 이어졌지만 장 마감 직전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13거래일 만에 2,700선을 간신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이 두 자릿수를 돌파하고 이후에 전기차 지역 관세안 수정에 따른 호재로 간만에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다만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며 소폭 하락 시작하였던 증시가 오후 한때 1.2%까지 확대되기까지 했는데요. 연일 강세를 보였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며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가 급등락에 따른 피해 우려에 투자 유예를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금토일가 열리는 가운데 최근 증시가 빠르게 반등한 이후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종별 차별화 양세가 빠르게 발생하며 섹터별 주가 상승의 연속성이 부족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급등락하는 주변주를 따라가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가을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옥석 가리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성 장세로 인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성 그 업종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인데요. 차분하게 업종을 잘 선별하고 종목을 잘 선별해보자라는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투자 전략, 종목까지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이데일리온 역시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포착해서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0%로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를 제치고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드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감소하며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최대 46%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이슈는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주가가 많이 눌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측해 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포드나 GM을 제쳤고 테슬라의 점유율은 줄어들었는데 현대차 그룹 전체죠. 현대차 전체 기아차의 점유율은 10%대, 두 자릿수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차의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일단은 뭐 이제 시장에 좀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건 이제 자동차 쪽은 지난 이제 2007년도였죠. 네네. 그때 이제 현대차가 좀 강력하게 이제 부각을 받았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좀 이제 침체 기간, 좀 소외 기간이 그쵸.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트렌드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바뀌는 시기에 네. 또 현대차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네, 하고 있지 실적 너무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한 번 정도 이제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폭을 보면 네. 외국인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가요? 네, 누적으로. 기관은 아직까지 좀 유입을 좀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후 이제 기관의 수급만 같이 이제 동반으로 유입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현대차의 주가는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현대차, 즉 자동차 이슈를 가져온 이유가 올해 1월부터 7월 정도까지 현대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11만 5,146대를 기록을 하였고, 일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까지 전부 다 합친 그렇죠.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게 테슬라를 제외하고 유일하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의미한 의미가 그쵸. 있는 수치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는 또 올해 7월까지 점유율이 또 5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네네.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의 점유율을 좀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빼앗아 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그리고 아이오닉 6가 이 7월 판매량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 그리고 54% 늘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였고 네. 이 기아차의 3열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9도 이 도요타의 BZ4X,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 테슬라의 모델 S 등을 전부 다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호실적을 하반기에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한번 네.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이번 주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현대차가 전기차 점유율을 미국 시장에서 점점 늘리고는 있는데 이게 좀 타격이 되지는 않을지도 걱정이 되고 오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관련된 투자나 신차 발표를 연기하겠다, 잠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전기차의 판매량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기는 했죠. 하지만 이 보조금 문제는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우려로 작용을 했던 거였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현재 이 대선에서 트럼프보다는 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많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역전된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은 조금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현대차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현대차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 최근 흐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고은배 랭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장기간 깊게 눌리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입니다. 다만 배터리 화재 사건 이후에 배터리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화재를 방지할 기술력이 좀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번 달인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역시나 이주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만 원 선을 눈앞에 둔 채 종가를 체결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FP 배터리의 필수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매기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나인테크 역시나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3,00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국책과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시세를 좀 분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건 2차 전지 셀
기업들의 강세 덕분이겠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무려 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5만 원 선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시세를 내뿜었고요. 삼성 SDI 역시나 5%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캐즘 우려로 인해서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국내 기업과의 협력은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오늘 주가 추이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전해 기업인데 2분기 캐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시세를 분출했었죠.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제 슬슬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테마가 엮인 종목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전기차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고 종목들도 봤습니다. 뭐 자동차주도 봤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박정식 파트너님과 종목을 골라봐야겠습니다. 뭐 역시 현대차 이슈니까 대장주 현대차를 볼까요? 원래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가져올까 네. 했는데 그래도 현대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사실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예.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오늘 S&P에서 신용 등급도 높여줬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도 IPO 이야기도 있고 네. 뭐 미국에서 점유율도 좋고 한쪽으로 보면 호재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뭐 폭발하면 좀 주가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약간 동등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가가 신고가를 지난 6월에 갱신을 네네.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갈 거라는 예, 좀 그렇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더 예. 가야 된다라는 기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좀 위협하려는 주가 상승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만간 좀 주가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주 환원 정책부터 현재 이제 시가총액 12사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죠. 진행을 네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1년간 현금 보유액 감소액이 가장 컸다고 해요. 무려 3조 6,183억 원으로 마이너스 12.46%를 기록을 하면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 5월 총 발행 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해마다 1%씩 즉 213만 6,681주 1%씩을 3년에 걸쳐서 매년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1분기에 자사주 211만 5,315주를 이미 이제 소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주가의 상승력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뭐 현대기아, 제네시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2자릿수 지금 의미 있는 것을 좀 달성을 하였고. 네. 거기다가 일단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판매를 한 3종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때 점유율이 3.3%였는데 네네. 현재는 9종까지 판매를 좀 늘렸고 그리고 점유율이 1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신차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점유율이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의 어떤 그 매출의 성장력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북미 쪽만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2010년도에 좀 적자를 많이 일으켰던 이 튀르키예 공장이 올 상반기 가동률이 119.9%를 찍으면서 지난해 매출 3조 218억 원을 기록을 하고 순이익을 1,985억 원이나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튀르키예 시장도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또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로서 수출도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내 공장도 가동률이 9% 그리고 미국은 101%, 인도는 98%, 그리고 기아차 국내 공장도 114%, 미국 공장은 109% 이렇게 100.9%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들 공장에 비해서 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난 1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제 현재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아주 많이 누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소폭 들어왔다가 좀 빠져나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이 만약에 재차 동반 순매수에 유입되게 된다면 이번 6월 달에 찍었던 29만 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여력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한 25만 2,500원의 이제 전일 이제 종가로 이제 마감을 하였는데 지금 이 가격부터 대략 한 24만 원 정도 자리까지 네.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여기서 긍정적인 이제 시장 이제 현대차가 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네네. 시장이 좀 올라가야지 가치도 그쵸. 올라가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제 지난 6월 고점으로 찍었던 29만 9천 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 전기차 중에 대장 현대차를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초부터 어제까지 거의 3조 넘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3조 5천억 원 가까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강유정 파트너님과도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저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왔는데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자. 네, 지금 외국인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전기차 화재 이후로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안정성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8월 12일부터 그래요? 지속적으로 지금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계가 보릿고개를 겪어 나가고 있지만 현 시점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회 요인을 모색해 나가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2차 전지 지금 오히려 매수를 좀 해보자는 의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섣불리 잘 손이 안 가긴 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미대선 끝나고 접근하시는 미대선 끝나고?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 한 2, 3개월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니즈는 조금 살아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BMS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이죠. 네. 이 BMS 그 시스템 관련해서 특허를 지금 4, 5년 동안 무려 5,400여 개로 세계 최다 특허를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니까 한국 주요 배터리 업체 전체 특허 수의 73%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배터리 특허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계속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 배터리 기업은 CATL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그 CATL 빼고 보면 왜냐면 CATL은 거의 중국 위주잖아요. 내수 위주죠. 네, 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상 글로벌 1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2위이긴 하지만 통틀어 봤을 때는 1위나 다름없다.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SK온과 삼성 SDI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50% 정도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의 이러한 행보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서 사람들의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이제 NCM보다는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2025년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르노 암페어의 파우치 LFP 배터리 59만 대분을 지금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이슈도 네.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오늘 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큰 대형주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뭐 이 종목들이 잘 갈 우리 시장에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조금 더 시세 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좀 화이팅을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나자가 국내 제약사 중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들을 넘었습니다. 미국 존슨앤드존스와 병용용법으로 허가를 받은 치료제로 유한양행은 렉나자 매출의 10에서 15%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첫 허들을 넘자 과연 다음 타자는 누구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다음 달 아마케가 2개 나란히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이 자리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블록버스터로의 첫걸음을 뗀 국내 바이오 기업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또 알려드렸던 빅 이슈 가운데 하나였죠. 유한양행 이야기입니다. 어제 뭐 시장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눌 텐데 자, 어쨌든 뭐 이거는 굉장히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 상황을 저는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니까 유한양행은 거의 뭐 보합권까지 내려왔고 오스코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하락 전환했고 근데 또 유한양행 우선주는 또 급등을 하면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세론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좀 대거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800억 규모의 마일스톤을 그쵸. 받고 난 이후 그다음부터 이제 최소 10%의 로열티를 로열티를 받는 게 중요하죠. 수령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연계가 되느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 들지 않을까라고 그쵸.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은 그럴까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유한양행 떨어지면서 다른 제약 종목들도 많이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더라고요. 저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2의 유한양행을 찾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요. 다음 타자가 않을까라고 누굴까요?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으로 해서 FDA 승인을 받게 된 건데요. 기존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포지오틴이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 2022년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불발되게 되면서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간암신약 쪽으로는 HLB가 이번에 9월에서 10월 달 재심사를 다시 함께 넣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FDA 승인을 받기까지 워낙 이제 험난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지만 이렇게 통과가 됐을 때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주가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이런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한미약품이 그 미 FDA 보완 요청 상한을 받았을 때와 다른데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효과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서류를 재제출하라고 강력 권고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능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백인 비율, 그러니까 임상 중에 백인 비율이 높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현장 실사가 지금 전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미승인 배경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여전히 관련 모멘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IPO 쪽에서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잇따라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네. 상장 예비심사 지금 청구한 기업이 무려 9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 수출 관련 소식들도 지금 올해 상반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지금 7개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조 원대 계약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또 기대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 종목 가지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런 기술 계약에 대한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기술 이전한 기업들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아리바이오, 넥사이, LG화, 알테오젠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지금 머크와 피아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 체결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적자였었던 기업이 흑자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에버문과 최대 6,500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지금 진행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207억 원 정도를 먼저 선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자가 났었던 재무제표에도 2분기부터는 매출로 실질적으로 찍히기 잡히겠네요. 시작했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선급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의 흑자 전환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술 가치 입증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앞으로 이제 개발 진전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역시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들어봤을 때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모멘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유한양행과 관련된 FDA 승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는 좀 기대감에 오르고 이제 뉴스에 파는 그런 세론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어제 조금 무너지는 모습 나타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고은변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버텨줬고요. 반등의 여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양한 대내외적 호재거리가 잇따르면서 이로 인해 주가도 반응을 하는 모습이 이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랑 반대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섹터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관련군들 중에서도 다음 달 진행된 아마케에서 기술을 공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5종목을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시장에 주목했던 종목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입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승인 소식에 주가가 개장 직후에 무려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10분도 채 안 된 시점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한 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의 자회사가 렉나자의 기술을 유한양행으로 2015년 이전을 하면 기술 로열티를 지금 나누어서 받게 되고요. 해외에서 판매되는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이 40%가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했다가 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무려 10%가량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아마케에서 기술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또 세 종목이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반, 그런데 어제는 무려 9%가량의 급락을 했고요.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도 어제 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요, 먹는 대장암 치료제 임상 1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니또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속에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종목군들은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앞으로의 유망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제약바이오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봐야 되겠는데 어제 이슈가 나왔던 유한양행 관련된 종목을 전략을 다시 세울지 아니면 제2의, 제3의 유한양행이 될 그런 종목을 고를지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2의 유한양행이 될 상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좋습니다. HK 이노엔을 가져가는데요. HK 이노엔이요?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2021년도 대비해서 올해 2024년도 매출액이 9천억대로 지금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내년에는 1조 원대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 모습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의약품 사업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히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이라고 볼 그쵸. 수가 있겠습니다. 이 K-캡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출시된 30호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년 동기에서도 24%대 지금 성장세 고르게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해외 쪽에서도 중국, 몽골, 필리핀 등등등 8개 국가에 지금 이 K-캡이 출시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등 6개 국가에 지금 허가가 완료되어서 앞으로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출 발생과 관련된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봤더니 8월 16일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4,300억 원 규모의 자가질환, 면역질환 신약이 중국사에 지금 기술 이전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3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이제 6월 달에도 미국 내비게이터 메디신과 같이 함께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두 번째 성과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계약건이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흐름 봤을 때도 2, 3년 정도 지금 주가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47,000원 구간대 돌파해주면 올해 제약바이오 상승세가 나올 때 같이 함께 47,000원 구간대를 돌파를 시켜줄 여지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HK이노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K이노엔이 제2의 제3의 유한양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도 제약바이 쪽에서 하나 골라볼까요? 네. 뭐 보실 거예요? 암 쪽으로 한번 예. 찾아보았더니 예전에 이제 크리스탈이었던 CG 인바이츠가 CG 인바이츠요? 눈에 좀 들어왔어요. 생소하네요. 그죠. 예전에 이제 기업명이 크리스탈이요, 크리스탈이었어요. 이제 그 기업이었는데 여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떠한 이제 비핵심 자산, 이제 화일약품 투자 자산부터 이제 네네. 비핵심 자산을 좀 정리하고 그 동안에 이제 관절염 치료제부터 이제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개발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싹 멈추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나요? 집중을 하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항체 면역 항암제 이 캄넬리주맙 을 일단 리보세라님, HAB의 리보세라님과 네네. 같이 병용요법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희귀혈액암인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이미 이제 임상 이상을 현재 승인받아서 국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국내에서 임상 이상이 종료된 이 췌장암 치료제는 미국에서 임상 1비 그리고 2상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지금 이슈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조만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할 것 같고 또 이미 이제 국내 식약처로부터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이 췌장암의 이제 이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으로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FDA부터로도 췌장암, 간암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개발 단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임상 결과만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원을 넘어선 그런 네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가총액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1,930억대로 아이고, 지금 네. 확 내려왔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자산적인 어떤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봤더니 또 현금성 자산은 또 300억 이상 보유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좀 자금을 좀 유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보유한 현금력으로 좀 이슈만 좀 어떠한 이런 개발 이슈만 잘 만들어 준다면 주가의 상승력을 한번 꾀해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암 쪽에 항암제 백신과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는 CG 인바이츠도 함께 저희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어제 유한양행의 이 소화선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한 번 더 좀 붐업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관련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고요. 하나증권에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해상풍력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SK오션플랜트는 기본적으로 대만 시장에서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죠. 이제는 해상풍력 시장이 한국에서도 개화할 거라는 취지로 이 같은 제목을 달았고요. 2024년 2분기부터 관련한 수주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근거를 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라면서 프로젝트 몇 개를 꼽아줬는데요. 뒷장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해상풍력이 부진하다면 특수선에서 만회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반기가 되면 이 특수선과 해상풍력 모두 우상향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상풍력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2026년까지 진행되는 경쟁 입찰에서 해상풍력을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특히 이 경쟁 입찰에 있어서 평가되는 항목들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산업 경제 효과라는 항목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제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복수의 증권사들의 평가였고요. 올해는 일단 신한 우이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안마 그리고 완도 금일의 해상풍력 단지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규모는 1조 원 금액입니다. 이어서 대만 시장에서 파일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만 시장에서는 201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해상풍력 비중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동아시아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련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대만에서 업력을 쌓고 있었던 건데요. 최근 대만에서 라운드 3.2 결과가 발표됐는데 5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2.7기가와트 규모로 당초 목표치였던 3기가와트에는 소폭 못 미쳤지만 지난 3.1 라운드에서 있었던 2.3기가와트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수치입니다. 해상풍력 매출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으로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SK오션플랜트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 추이입니다. 8월 초쯤에 1,300원으로 저점을 형성한 뒤에 최근에는 가파르게 올라오는 흐름 형성되고 있죠. 연초에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한 흐름이었는데요. 지난 종가는 14,000원대였고 신규 커버리지는 23,000원을 게시하면서 아직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한 주당 9,000원가량 남아있다고 분석했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발간했고요. 3분기가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봤습니다. 먼저 매출 비중부터 살펴보면 3가지 부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카지노에서 매출 비중이 50% 가까이 나오고요. 이어서는 호텔업의 비중이 30%가량, 마지막으로 여행 부문에서 19% 나오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지난 2분기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영업이익이 59억 원을 기록했는데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 카지노는 순매출이 5%가량 감소했지만 그런대로 양호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여행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5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크루즈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루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여행 부문이고요. 특히 3분기가 크루즈 패키지 산업의 호황기이기 때문에 성수기, 여행 부문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수준인 14,000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2분기 나쁘지 않았지만 3분기가 특히 기대 이상의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봤습니다. 일단 카지노 부문 관련해서 제주 직항 운항 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그 첫 번째 증거인데요. 지난 2분기에도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제주 운항 편수. 그런데 2분기 마지막 달인 6월에서 3분기 첫 달인 7월로 넘어가면서 159회에서 186회로 운항 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카지노 7월 방문객 수도 34,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는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전망됐는데요. 매출도 영업이익도 모두 그렇습니다. 9월에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에는 중국의 국경절이 있어서 원래 연간 최성수기로 손꼽히는 달이죠. 여기에 11월 말에는 리파이낸싱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금융비용이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점이 있다면 아마 중국발 이슈일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예상외로 강하게 제재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정킷을 제재하거나 불법 환전을 집중 단속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VIP들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대신증권에서는 이 같은 영향을 미미하게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의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VIP의 비중이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롯데관광개발은 매스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봤습니다. 10월 여행 부문과 카지노 그리고 호텔 부문까지 전부 호조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최근 찐동철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쳐서 매직이 조금 나오길 바라고요. 우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을 소식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의사록에 따르면은 지표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9월부터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 일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과 특히 실업률 상승을 이번 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런 결정에 지지하기에는 적절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할 것으로 좀 그런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 2%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책을 완화할 것을 시사할 것이면서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의 정도가 강한 완화 신호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경계감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인텔 등 반도체 관련들이 상승했지만은 다음 주 엔비디아 시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등에도 그런 모습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달러화 가치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내 증시 또한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약화된 상황에서 변동성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실업률 상승에서 고용 규모가 크게 기대치 못했던 그 시점에서 침체가 좀 발생돼서 증시가 좀 등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테마적 순환매에서 볼 때는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정보체에서 LFP, 바나듐, 나트륨 등 배터리 관련이 좀 확산되어 있고, 물론 관련주 흐름들의 좀 눌림목을 좀 주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금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공략주는 ST3입니다. 지금 올리고당 핵산 의약품 성장성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매년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CDMO인 ST3이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략은 매수가는 시가부터인데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현금 좀 잘 유지하시면서 분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고용지표, 연간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런 지표를 확인을 했죠. 그전에 예상했던 것이 290만 명이었는데 이거보다 굉장히 준 수치 81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통계와는 또 극명한 차이가 있는 뭔가 오류가 있는 이런 수치를 보니까 뉴욕 시장이 약간 흔들렸다가 FOMC 의사록에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심지어 7월에 이미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라는 소수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심리사업 전문위원과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전 탑3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 대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바이든에 이어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5년까지 봤을 때는 23% 정도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50년 뭐 지금 뭐 아직까지는 막 멀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금 2020년보다 230% 정도 성장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는 아세안 국가들도 빠른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투자가 확대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보톡스와 필러입니다. 자, 보톡스와 필러 시장이 지금 현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국내 기업들 해외 쪽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좀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메이톡스도 마찬가지고 휴젤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2차 전지가 어제부터 좀 움직였어요. 석유화학 업종들도 좀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였는데 하나의 기저효과로 단기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뭐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가 실적에 대한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도 좀 녹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는 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 특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고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신재생 에너지와 침습과 관련된 미용 기업들 그리고 업황 둔화 우려로 밀렸었던 2차 전지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어저께 유한양의 강세가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한양의 보통주가 새로운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심리 때문에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동시호가 때는 거의 상한가까지 가지 않는가 하는 동시호가 장난질까지 있었는데요. 유한양행이 보통주가 20% 넘는 급등세를 보일 것 같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신에 유한양의 우선주가 20%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이었는데 보통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거래가 적고 우선주라는 게 뭘 우선하는 거냐면 배당을 우선으로 준다고 해서 배당을 조금 더 주는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은 낮게 평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선주가 급등을 하고 보통주가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급락해서 끝나는 바람에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가격을 추월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보통은 낮게 평가되는 게 사실인데 역전을 했다. 이거는 지금 어저께 유한양행은 보통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슈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주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기뻐하는
시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 증권주의 강세입니다. 지금 1월 24일 날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고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제발 간곡히 부탁한다는 워딩까지 써가면서 보통 금융위원장이 뭐 제발 간곡히 뭐 부탁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얼마나 간곡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화답을 한 것이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 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업종은 거의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금융지주 회사들 이게 또 이제 화답을 하다 보니까 뭐 손뼉이 맞는다고 해서 강세를 보인 게 사실이고요. 그중에 키움증권, 한양증권, 신영증권 이런 것들의 추세가 좋았고요. NH투자증권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부국증권이라는 이런 그 중소형 증권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적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증권주들마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어서 후발주 찾기 어떤 그 찾기에 나서면은 또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분명히 레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이고 LIG 넥스원 그다음 현대로템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치고 가는 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그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방산주가 강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나침반으로 삼되 3등주인 현대로템이나 2등주인 LIG넥스원을 할 때 그 후발주의 어떤 이격 메꾸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현대로템의 방산 뒷심이 대단합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상반기 현대로템 방산부문 공장 가동률이 107.5인데 LIG넥스원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0%가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100개인데 107개를 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잔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새벽에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K2전차를 지금 1000대 중에서 180대를 납품해야 되는데 지금 38대를 납품을 안 했어요. 180대에서 38대가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 달이고 추석 연휴까지 빼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동률을 107.108% 높이면서 이 38대 추가 인도가 필요하니까 38대는 결국에 매출이 하반기에도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뒷심이 아주 뜨겁게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의 업종이나 시장 전반적인 부분 함께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양시장 출발 상황 오늘 뭐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8월 20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의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보가 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둔 양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2차 전지 강세에 힘입어서 2,7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탄력을 이어가면서 2,710선까지 올라선 채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가량 상승한 783포인트 선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0.5% 소폭의 하락, 삼성전자는 0.7%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완성차 기업입니다. S&P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A-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1.3% 탄력 붙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셀트리온은 0.3% 상승 출발하지만 10위권 내 5가지 종목은 일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가 0.3%,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시세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엔캠 오늘 2% 이상 빠진 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봤을 때 휴젤이 1.05%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과연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9월에 인하하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통위,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진작 했어야 한다. 그런 의견들도 일각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과연 동결을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소수 의견들이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오늘 시장을 확인해 보면서 반응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뭐 정치적인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3 후보 케네디 후보가 이번 주에 대선을 포기하고 트럼프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0.3%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2,709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43% 상승하면서 783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확인해 볼까요? 고은배 랭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양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3%가량 상승하면서 2,709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역시나 0.37%가량 오르면서 780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가 하락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시장이 출발하고 나니까 오히려 탄력이 더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0.7%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0.3%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고요. 반면 2차 전지 1%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됐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0.4%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바이오 대형주들 어제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완성차 기업은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현대차 상승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명확한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은 좀 부진합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0.3%에서 1%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1%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0.3%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보험 업종의 흐름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그룹주, 삼성생명과 화재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반등을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이고요. LG화학도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흐름 괜찮습니다. 크래프톤이 3%에 가까운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0.9% 그리고 0.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시세를 가져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HLB가 정말 깊게 눌렸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9%에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현재 구간 0.4%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와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 주가의 방향성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좀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동시호가와 반대로 오늘 마이너스 1%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삼천당제와 리가캠 바이오와 같은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게임주인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나 오늘 7%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의 추세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엔터주인 JYP 엔터 역시나 1% 이상의 상승, 화장품 관련 기업인 실리콘투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의 하락을 만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정유 업종이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 업종은 1% 이상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고 지금 9월에 금리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한미 금리 차가 다시금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수혜로 거론되는 게 바로 정유입니다. 왜냐하면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정유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정유 오늘 2등으로 좀 앞서고 있는 모습. 앞서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었는데 온라인 플랫폼 오늘 1.3% 오름세, 화학업종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0.8%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업종 상승률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철강금속도 0.4%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원화 강세에 좀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룹 지주사 금융과 같은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출발 상황 여전히 상승 탄력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2,708선, 2,710선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은 0.43% 78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규모는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추후의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7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5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이 88억 원 정도, 기관은 260억 원 넘게 매도, 개인 투자자들만이 코스닥에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내려가면서 1,333원대, 여전히 1,33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일단은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과 보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주도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시프트업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들이 좀 잘 상승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스컴 2024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실적이 워낙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35만 원 정도 하고 있지만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좀 오랜만에 롯데케미칼이 지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지금 1.8% 정도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부터 보면 석유화학 쪽이 좀 움직이기 좀 시작했어요. 성산업도 마찬가지였고 대체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쪽의 움직임들이 좀 탄력이 좀 붙는 분위기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발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PC선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 쪽에서 지금 PC선이 지금 발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지금 이제 석유화학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모멘텀이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이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밸류상 너무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저효과로 좀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판단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부터 2차 전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NF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쪽에 이제 양극재를 납품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죠,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가 지금 유럽 쪽 자동차 관세 부분에 있어서 20% 이상 좀 측정되지 않겠냐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LNF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재생 쪽도 좀 움직이고 좀 다양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그렇다 해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장에 한 주에 또 마지막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확인해봐야 할 것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탄력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양 지수가 조금씩은 좀 내려오는 느낌이 있는데, 자, 신일섭 위원님과도 시장의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연동되는 네. 흐름들로 판세를 다 분석해 드렸는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이끄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게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반도체,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이렇게 대표돼서 우리가 배전반이라고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시대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결국 이번에 알고리즘 매매든 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든 뭐 아래 공포든 어떤 핑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몇 프로인지.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너무나 정확하게 엔비디아 브로드컴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10개월 선에서 정확히 꼬리 찍고 올라가면서 그 수급을 털어서 개인들의 수급을 올리는 부분 때문에 흔들면 2배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은 신고가 갱신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 강한 건데 우리나라 쪽에서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거는 전선주, 변압기주입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지금 그 하나가 LS 일렉트릭이죠. 3대 변압기 업체가 전부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은 반면 우리나라 3대 변압기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HD 현대 일렉트릭만 10개월 선이고 나머지는 레벨이 아래입니다. 당연히 낙수 효과라고 윗물이 아랫물로 흐르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엔비디아 브로드컴만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은 다 20개월 선이 깨졌으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힘이 약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제가 네 단어로 줄였잖아요. 방금 바조. 거기다가 옆에 화개장터가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화장품과 게임의 화개장터가 열리는 날이고요. 방금 바조 중에서 방사는 이 미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방산회사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바이오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회사 암젠. 여기에 움직임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바조 중에서 금융주랑 조선주 이거는 우리나라 별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바조 그다음에 화개장터까지 열리고 오늘 주목할 거는 게임주 그다음에 전선주라고 보입니다. 오늘 전선주 강력히 움직이는 이유가 결국 전선주가 움직였던 배경이 그거였죠.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그 칩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하여 뭐 애플, 테슬라까지 온 지금 그 매그니피센트 7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공지능 업체들이 다 데이터 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다 보니 거기에서 필요한 그 변압기 그리고 ESS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하면서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가 뜬 거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출렁거리자 우리나라는 훨씬 더 출렁거렸죠. 나비 날갯짓이 태풍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레벨은 밑으로 가 있지만 결국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다시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전선주가 올라가는 배경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전선주가 또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게임주가 결국 게임스컴에서 지금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것들이 공개가 몇 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고 당연히 레벨에 따라서 틀리죠. 크래프톤은 20개월 선 위에 있으니까 강한 반면에 펄어비스는 왜 약했냐? 20개월 선을 지금 뚫으려고 엄청나게 노력 중이니까 그 수급의 압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레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루닛과 뷰노도 움직이고 있는데 뷰노가 차트가 좋다고 했죠. 뷰노 20개월 선에서 정확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레벨들을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디테일에서 수익률이 갈리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력, 전선, 전력 기기 쪽에 오늘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고 게임주들, 게임스컴의 수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호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시장에서 조금 더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 섹터입니다. 전선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는 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전력망 복구 협력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 섹터
섹터 자체로 좀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관련되는 종목들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검색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 속에서 오바마가 이제 또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섹터 자체는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대장주를 중심으로 오늘 강한 반등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 진행 중인 게임스컴에서 아무래도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게임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섹터도 오랜만에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북미와 관련돼서 사업을 강하게 연출하고 있는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화재와 관련된 전고체, 충전, 냉각 시스템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여전히 뜨겁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요. M83입니다. 오늘 시장에 새롭게 입성을 한 신규 새내기주이기도 하고요. CG나 VFX를 전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은요. 넷플릭스의 스위트홈 시즌2가 있고요. 방과 후 전쟁 활동 그리고 노량과 같은 영화 산업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M83 같은 경우에는 위직 스튜디오가 투자를 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때문에 지금 컨텐츠 관련 기업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와 연동돼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현재 구간 8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세기상사 오늘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입니다. 세기상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뚜렷할 만한 호재가 지금 검색되지는 않고 있고요. 소수 계좌가 집중되어 있는 주의 종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오늘 21%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한양행의 소식이 들려온 다음에 과연 유한양행의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 타자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넥스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하반기 대장 적응증 치료제와 관련돼서 FDA 승인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들 가운데서 오늘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리튬 포어스가 18%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두 자릿대 강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AI 의료 관련 기업 중에서 루닛이 지금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13%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딥노이드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재룡 산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윙이푸드 어제여서 오늘도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원전선이 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이한 점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자면요. 특정한 한 종목의 매기세가 쏠리는 게 아니고요. 이 네모난 박스의 크기가 거래량을 뜻하는데요. 네모난 박스가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양한 종목군들을 향해서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특징점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기업들 어제 낙폭에서 오늘은 좀 낙폭을 좀 만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코바이오메드는 6%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마이너스 1%가량의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어플로우가 무려 27%가량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자금 확보 목적으로 주주배정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 한가 근처까지 내려선 모습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과 업종으로 수급이 이 자금들이 좀 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스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우리 게임 업체들도 계속해서 신작이라든지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인조이와 다크앤다커 모바일 신규 영상을 공개했고요. 이외에도 펄어비스도 역시 붉은 사막과 관련된 보스 3종 영상을 공개했는데 평들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좋은 상황. 크래프톤이 2%
2% 넘게, 펄어비스는 이번 주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5%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도 3%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더 자세하게 볼까요? 박성만 대표님. 네. 뭐 지금 오랜만에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쪽이 좀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카카오페이도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또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지금 네이버 쪽에서는 지금 이제 하이퍼클로바엑스가 지금 이제 관심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 B2B 시장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고, 아직 B2C 시장 쪽으로는 아직 제품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조만간 좀 내놓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른 이제 네이버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카카오가 또 움직이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열 회사들을 좀 정리하는 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 쪽이 좀 더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지 않겠냐.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 주가는 많이 조정받았어요. 근데 카카오가 움직이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도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2차 전지가 어제도 움직였지만 오늘 또 움직이고 있어요. 예. SK이노베이션도 잘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잘 올라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현재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대체적으로 좋은 움직임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그룹사들도 지금 현재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좀 어제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업종의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차분하게 좀 대응해 나가면서 보유 종목들은 보유 종목대로 지켜 나가면서 새롭게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 아무튼 기저 효과로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응해도 뭐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원 대표님 오늘은 뭐 유난히 차분하게 대응하자라고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실리서브 위원가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일단은 뭐 강보합권 수준이고, 유한양행 우선주는 오늘도 7% 가까이 좀 상승 탄력 이어지고 있네요. 어떤 종목들 더 볼까요? 뭐 제약주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했으니까 한 포인트만 얘기하고 네네. 가자면 뭐 종근당, 그다음에 녹십자, 보령 이런 회사들이 다음 유한양행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이고 FDA 국내 신약 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우리나라에 굉장히 실력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히 코멘트 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거는 M83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금 앵커님 말하신 거 말고 제가 신영증권 할 때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신영자산운용이나 신영증권이 항상 한국형 가치투자의 대명사이자 가치투자를 표방하는 가치투자의 본산인 그룹이죠. 그래서 이 IPO 할 때도 혼자 독단적으로 주관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 굉장히 깐깐하게 기업을 고릅니다. 근데 지금 M83이 VFX라는 시각 특수 효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렌디한 어떤 업종이다 보니 여기 가치투자가 적용 가능하겠어? 근데 요즘에 가치투자 본산들이 다 변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 2, 3년간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한국밸류자산운용이라는 신영자산운용과 같이 이제 가치투자를 표방했던 회사가 JIP를 굉장히 주력으로 삼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변하거든요. VIP 투자자문에 지금 뭐 최윤철 대표가 맨날 아세아시멘트 이런 것만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발빠른 종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예전에 진흙 속에 진주를 찾는 가치투자 그 방식은 안 되거든요. 벤저민 그레임의 했던 진흙 속의 진주는 다 발굴이 됐습니다. 그 조금 트렌디하면서 PER, PBR이 높지만 예전의 한국형 가치투자와는 다른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관점을 보는 것이거든요. 성장 가치주의 특징을. 그래서 지금 M83을 선택한 것도 그런 특징을 보고 이 신영증권이 IPO를 결정하지 않았느냐. 신영증권은 자기한테 그 스크래치가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상한 걸 했다가 깐깐한 걸 버렸다가 가치 투자의 본산이라는 게 해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83의 어떤 다른 부분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M83이 지금 상장을 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4x4, 위지익 스튜디오, 이런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M83이 만약에 100%가 지금 방금 넘었는데요. 이게 10시 이후까지 만약 상승폭을 더 넓혀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더 상승세가
계속 될 수가 있어요.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로 대표되는 이 부분이. 근데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가 지금 기술적인 모습이 다 깨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20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아까 루니, 뷰노, 딥노이드 또 3인방이 있죠. 아까 그 전선주 3인방도 있는데 여기 루니, 뷰노, 딥노이드는 이쪽의 3인방이에요. 의료 AI에. 근데 그중에서 뷰노만 20개월선에 있고요. 루닛하고 딥노이드는 20개월선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으로 루닛, 딥노이드가 더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되어서 이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가지게 했던 루니, 뷰노, 딥노이드 같은 의료 AI, 그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같은 이런 VFX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실 수 있는 것이 뭔가 명분과 이슈가 있고 플러스 기술적인 모습이 결합이 됐을 때 폭발한다는 겁니다. 게임주도 게임스컴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덱스터 위직 스튜디오도 M83이라는 상장 이슈가 있었고 이런 거를 이슈가 있을 때를 노려서 기술적인 모습과 같이 분석해서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셔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영증권과 M83을 요걸 이렇게 매개로 해서 한번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것들의 좋은 분석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 또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 박수범 대표님 오늘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어요? 네, 뭐 일단 뭐 내수 시장에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상승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다양하게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뭐 국내 시장을 보다는 해외 쪽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제 업종을 떠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금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도체 쪽에 좀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일부 좀 매수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내수보다는 좀 해외 쪽 이제 수출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리고 네. 좀 다른 종목들도 지금 현재 뭐 아무튼 차분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좀 편안하게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 의원님은 오늘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을까요? 네, 방금 바조의 활약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도 또 공부할 기회가 됐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10개월 선까지 떨어지자 거기에 연관된 아까 전선주랑 변압기주가 어디까지 빠졌었나요? 20개월, 60개월 선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알고리즘이에요. 대신에 10개월 선이든 5개월 선이든 거기서 반등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레벨은 아래에서 시작하지만 반등을 하는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는 거, 후속으로. 근데 그 시차와 갭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는 투자자분들은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밸류 체인이든 이런 연결고리든 내가 이 그 투자 종목 리스트에 미국 종목과 한국 종목 연계지어서 같이 해놓고 계속 관찰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에도 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장출발 준비해보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택해드리는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원익 IPS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익 IPS, 반도체 중에서 원익 IPS 특히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더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원희가 EPS를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상반기의 실적 자체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좀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와줬고요. 아무래도 원희가 EPS의 특성상 하반기에 실적이 좀 더 몰려 있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반도체 부분 쪽에서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고객사들의 장비 수주가 이어지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디스플레이 매출이 70% 이상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반기 실적이 좀 잡혀 나간다라면 여기서는 동반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들을 좀 반영하듯이 원희가 EPS의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8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리피킹 자금들이 좀 들어와서 하방에 대한 경제성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현재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아직 동반된 모습들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희가 IPS가 지금 37,150원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정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세요?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동성을 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잘 해나가신다라면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4만 원을 1차적으로 좀 잡아드릴 텐데요. 지난 7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34,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희가 IPS 오늘 좋은 자리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원희가 IPS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전고점이었던 4만 원 선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가격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잘 참고하셔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의 김종원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모님과 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요. 이달 초 시장을 뒤흔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금리와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달 들어서 달러화 대비의 원화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400원대에 다다를 정도로 달러의 강세가 강했었는데 보름도 안 된 사이에 1,330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기 마련이고요. 이로 인해 증시의 분위기 자체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것과 조금은 탈동조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의 분위기가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투자자들도 이제 평소에 분위기가 좀 다른 거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1,400원대까지 육박했던 달러가 지금은 1,3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때는 그동안 주식시장 한 1년 반 정도 좋았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채권, 이제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주식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국 대비 8월 이후에 보시면 뭐 원화라든지 엔화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9월달 FOMC에서 B컷을 할 것이다. 그리고 7월 말에 BOJ의 일본 금정위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일 간의 국채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샀었는데 이게 8월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24,000건으로 플러스 전환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산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헤지 펀드의 시각 자체가 달러 약세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7월 말 이후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뒤늦게 이제 원화가 엔화를 따라가면서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원화 강세가 나타날 때 오히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아시아의 금리 지금 환율 자체가 따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유,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의 축소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세 가지요?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 매력이 줄었는데 다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약화되는 거고요. 반면에 또한 엔화가 지금처럼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엔화를 이제 쇼트턴 세력들이 결국은 엔화를 빠르게 매입해야 되는 엔화 강세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통화 시장의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때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서 엔캐리 청산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나서 좀 기사를 보니까요. 네.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위안화도 걱정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8월 초에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겁을 먹고 흔들렸던 이유는 과거에 그랬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과거와 비교하자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길래 이렇게 시장이 겁을 먹고 흔들렸는지 그것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왜 일어났는지 네.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90년대 들어서 일본이 80년대까지는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다가 맞습니다. 90년대 들어면서 이제 저금리 저성장으로 빠지면서 이제 버블이 붕괴되다 보니 네. 소위 말하는 일본의 아타나베 부인이 있죠. 자국에 투자해봤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거기다 자국 통화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린 거고,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늘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으로 뭐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90년 이후에 그러다 보니 한 5번 정도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강하게 발생됐고요. 5번요? 네. 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처음에 나타났고 2000년대 신흥국 고도 성장기, 그리고 2012년, 13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베노믹스, 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5번 정도 일어났는데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5번째니 청산은 4번 나타났고 이제 5번째로 진입하는데 이제 4번의 청산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아시안 금융위기, 외환위기.
였고 중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굵직굵직한 글로벌적인 이제 그 경기 침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높은 거고요.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되면 이제 주식의 투자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채권의 투자 매력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이 이렇게 글로벌 위기와 맞물릴 때 일어나는지도 궁금한데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금리를 크게 높인 다음에 네. 중앙은행들이 천천히 낮추면 좋은데 보통 네.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네. 그러면 금융권이 역마진이 일어나면서 보통은 금융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실물로 이전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엔캐리 청산이 이렇게 나는 금리 인하 국면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엔캐리 청산 기간 제가 말씀드렸던 4번의 기간에 네. 이제 주요 기간별로 이제 이거는 이제 기간 수익률이 아니라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자산군들이 많이 빠졌나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수익률이 없는데요. 채권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거기다 이제 소위 말하는 국채라고 하는 소버린 채권들은 안 빠졌고 반면에 신흥국 주식, 뭐 코스닥 시장 사실 코스닥 시장에는 엔화 자금이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나오면서 위험자산인 코스닥이라든지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과 금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엔캐리 청산 기간이 시작되면 이렇게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 점차 둔화되면서 이제 선진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급격하게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된다면 신흥국 그 가운데서도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자산을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됐을 때 수익률 차이가 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뭐 업종이라던가 이런 걸 좀 더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말씀드렸던 과거의 엔캐리 청산 기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스타일 주식이라고 하죠. 가치, 성장, 배당 네. 뭐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주식들이 어떻게 수익률 차이를 기록했는지 보면 사실 뚜렷한 수익률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그 IT 버블 이후에 일어났던 엔캐리 트레이드, 그 이후에 청산이 일어났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별로 스타일 지수들의 수익률을 보면 특히 이제 저변동성은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안전한 이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고배당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방면에 이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코스닥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이런 스타일들이 약세를 기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글로벌 네.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초창기 대형 가치주들이 저렇게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강세를 기록한 거는 고배당주와 저변동성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 쇼크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기간의 스타일별 수익률로 보더라도 저변동성 그리고 고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간을 평균 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대형 가치주, 그러니까 경기가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회복하는 구간에 이제 보통 가치주가 강세를 기록해서 높은 순위에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기간에 본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변동성 구간의 안전한 저변동성 그리고 고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주식시장 또한 이제 11월 미대선 그리고 가깝게는 9월에 있는 FOMC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앞두고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변동성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또 올해는 특히 이제 코스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데 보통 통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때 이제 고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네.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연초 대비 지금 수익률이 8월에 이제 조정을 크게 당하다 보니까 뭐 그냥 보합 수준인데 이 말씀드렸던 저변동성과 고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크게 앞서는 절대 수익률로 한 7에서 8% 정도 기록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뭐 저변동성이라던가 고배당 관련 기업들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을 보게 된다면 금융주나 저 PBR 관련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로 또 올해 초부터 좀 주목을 더 받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그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투자자들이 제가 이제 저변동성 스타일 그러니까 네. 이게 막상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저변동성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의 종목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10개를 다 이렇게 분산 투자해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기 나오는 이제 자동차들 종목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금융 쪽의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 이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이제 물론 이제 초대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들도 있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생명 등 이런 주식들, 삼성물산들 이런 주식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배당 주식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물론 같이 들고 왔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나 기아가 뭐 중복되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KTNG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업종 대표주에 나눠서 투자해 보는 전략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기간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표를 보니까요, 뭐 이름이 2개 다 있는 게 삼성전자라던가 기아 그리고 뭐 KB금융과 같은 금융사들이 중복돼서 이름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짤막하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가 지금 잭슨홀 미팅 파월의 입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23일 날 BOJ 총재의회 증언도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총재의회 증언에서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상무님은 좀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잭슨홀이나 그 BOJ 총재의 의회 증언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빅 이벤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막상 발표할 때는 그런 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그런 코멘트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BOJ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최근에 입장을 좀 엔화가 바꿨잖아요. 굉장히 네. 많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절을 하는 입장이고 네. 그런 입장에서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일본이 뭐 금리를 크게 올렸던 적도 없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원론적으로 자기네는 보수적인 접근에서 이제 통화 정책 전환을 고려할 거다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잭슨홀도 미국 경기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장 좀 달래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작되었고 점점 갈수록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이 약해지면서 또한 이제 11월에 있는 미 대선이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점차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보다는 반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도 수혜가 높은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주식 쪽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금리 결정 아직까지는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마켓나우 2부, 3부 이어서 계속 전략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